안녕하세요. 배지연입니다. 오늘의 가스 안전 포인트는 부탄캔 안전사용법에 대한 정보입니다. 부탄캔 폭발 사고 원인은 사용자 취급 부주의. 조리 중에 부탄캔을 화기 가까이 두거나 가열시키는 것은 폭발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적당한 크기의 조리기구를 사용하시고 알루미늄 포일 사용은 금지하셔야 안전합니다. 편리한 만큼 안전수칙도 꼭 지켜주세요. 가스 안전은 행복이니까요. 이 캠페인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함께합니다. 야, 토요일에 뭐해? 바빠. 아, 토요일에 뭐해? 바빠? 토요일에 뭐해? 바빠. 매화의 마지막 토요일은 손주가 부모와 함께 할매할배 찾아가는 날. 오스템 임플란트가 묻습니다. 해봐. 당신의 치아를 돌봐준 사람은 누구인가요? 이제 당신이 돌봐드릴 차례입니다. 어릴 적 당신처럼 아픈 치아를 숨기고 계실지 모르니까요. 오스템 임플란트. 신제품 여명천사. 여명천사? 정말 좋아요. 프로바이오틱스. 알아보면, 먹어보면, 경험해보면 듀우락은 달라. 대한민국 넘버원 프로바이오틱스 듀오락. 성공의 반대말은 실패가 아닌 포기라는 것. 끈기를 이길 수 있는 재능은 없다는 것. 꾸준함이 쌓이면 넘을 수 없는 실력이 된다는 것. (60년의) 시간이 알려주었습니다. 계속하는 것이 힘이다. KCC. 시원한 티 만들어 볼까요? 짠! 아이스티. 아니, 아이스롱티. 반팔보다 시원한 긴팔. 아이더 아이스롱티. 아이더. 변비, 쥐어짜는 건 힘들죠? 수분을 흡수한 식이섬유가 장을 채우고 비워 배변 리듬을 찾아드립니다. 시원한 맛 남기도록 채우고 비우는 아락실. 알았죠? 아락실. 오랜 시간이 흐를수록 믿음은 커진다. 39년의 믿음. 맞다. 개보린. 한국인의 두통약. 개보린. 삼진제약. 남자들도 개보린. 최고의 원료 어디 있을까? 진도지. 남해. 뉴질랜드 아니에요? 아니, 최고의 원료가 있을 곳은 지금 여기 당신이 있는 곳. 더 좋은 원료의 힘으로 더 건강한 케어. 천호앤케어. 오늘 이 파티의 주인공 제인. 저 테팔 에어포스 360이 그녀를 구하러 갑니다. 테팔의 놀라운 사이클로닉 기술로 사각지대 없는 강력한 360도 먼지 제거. 걱정 끝. 테팔 에어포스 360. 허구한 날 변비 때문에 하늘이 그리색이야. 제발 좀 나와. 지금 바로 메이킨으로 해결하세요. 변비, 복부팽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변비 끝났어. 메이킨으로 유쾌, 상쾌, 통쾌. 변변 메이킨. 세윤이에게 물었습니다. 넌 무엇이 필요하니? 세윤 씨를 위한 정책은 어때야 할까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정책이 묻습니다. 투표로 답해주세요. 왜 가슴이 벌렁거리지? 마음이 쿵쿵대네. 몸이 보내는 이상 신호 더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바로바로 우황청심원으로 다스리세요. 변치 않는 고집으로 만든 한국인의 청심원, 광동 우황청심원. 여긴 세상에서 가장 큰 필드. 볼 하나만 있으면 여기가 페어웨이죠. 와우! 제대로 온 그림인데요? 나이스 샷. You ready to play? Wide angle.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탑10 황순욱입니다. 오늘도 10가지 소식 엄선해서 준비했습니다. 5월 23일 수요일 뉴스탑10 힘차게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도 뉴스 전문가 4분 나와 있습니다. 소개합니다. 네 분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도 명쾌한 해설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1분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마시는 고려온단 비타민 C 첨. 마시는 고려온단 비타민 C 첨. 마시는 고려온단 비타민 C 첨. 마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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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셔. 홀. 마시는 고려온단 비타민 C 첨. Working my way up. 포드 익스플로러와 함께 거대한 세상과 마주하다. Expand your horizons. Ford Explorer. 뉴스탑10이 오늘 준비한 10가지 이야기 가운데 오늘 첫 번째로 4위로 꼽은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만나보시죠. Well, it never came off, Martha. The truth is that President Trump has made it clear that this administration will not tolerate the regime in North Korea possessing nuclear weapons and ballistic missiles that threaten our people, that threat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최근 저희 뉴스탑10에서는 미국 전략 자산들이 한반도 인근으로 다시 모이고 있다라는 소식을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엔 미 해군이 최신의 이지스함을 일본 기지에 배치했다는 소식이 확인이 됐습니다. 허만섭 차장, 어떤 배가 어디에 지금 와 있는 겁니까? 8,200톤급 이지스 최신의 구축함 USS 밀리우스호가 일본 그 요코스카 기지에 22일에 배치가 됐습니다. 네. 이것은 좀 정치적인 함의가 있는 것인데요. 핵무기 보유국 지도자가 결국 제거가 되는 이 리비아 모델, 네. 북한에 대해서 그 미국 쪽에서는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협상이 제대로 안 될 경우에 리비아 모델이 적용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리비아 모델로 향하는 어떤 하나의 수단이 지금 배치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에 일본에 도착한 미 해군의 최신의 이지스함 어떤 대표적인 성능이 있는지 저희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지스함 밀리우스라는 이름의 신형 최신의 이지스함인데요. 이지스함이 자랑하는 레이더 시스템에 의해서 북한 측에서 발사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발사 초기에 요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이지스 시스템에 의한 요격 기능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지스함 밀리우스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레이더에 걸리는 미사일도 요격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지스함 밀리우스가 포착할 수 없는 곳에서 미사일이 발사되더라도 성주 사드 레이더 기지에서 포착이 되면 이 성주 사드 레이더 기지에서 이지스함에 데이터를 보내서 발사는 이지스함 밀리우스에서 요격을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성주 레이더뿐만 아니라 밀리우스의 레이더에도 잡히지 않는 다른 지역에서 탄도미사일이 발사가 될 경우에 미 군사위성에서 포착을 하고 이 포착한 데이터를 이지스함에 다시 보내 밀리우스가 또다시 요격할 수 있는 이러한 어마어마한 최신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 이루 국장님. 자, 이 밀리우스라는 이지스함이 어느 정도 지금 이 성능이 대단한 겁니까? 다른 이지스함들과 비교하면은 제일 최고에 있는 이지스함이죠. 네, 현재 미 해군이 배치하고 있는 여러 종류의 이지스함 가운데서 가장 최신의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배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요. 지금 방금 그림을 통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는 이지스함의 탐지 레이더 거리는 한 1000km 정도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밀리우스에 탑재되는 그 요격 미사일의 사정거리는 짧은 것은 700km, 긴 것은 2,500km입니다. 그러면 많은 시청자분께서 생각을 하실 겁니다. 1000km밖에 못 보는데 어떻게 2,500km 거리의 표적을 공격할 수 있을까? 그렇죠. 그 의심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미 해군이 지금 최근에 아주 공을 들여서 개발하고 있는 원격 교전이라는 그 개념의 핵심 장비입니다. 이 원격 교전이라는 것은 그 동해상이라든가 요코스카 앞바다에 밀리우스가 떠 있으면 여기서 1000km는 북한까지 되지 않습니다. 동해상 그 요코스카 앞바다에 있다면은. 근데 여기서뿐만 아니라 성주 사드 기지, 그 다음에 STSS라는 전략 감시 위성이 있습니다. 위성에서 탐지한 북한의 모든 미사일을 여기서 계속 추적을 하면서 이 정보를 밀리우스로 보냅니다. 그러면은 밀리우스는 본인이 보이지 않는 그 미사일을 자신이 발사해서 그 미사일의 유도는 위성이라든가 사드 레이더가 대신해주는 그런 개념의 교전입니다. 자, 이렇게 통합된 레이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이지스함 밀리우스. 이 레이더 시스템뿐만 아니라 탑재하고 있는 요격 미사일 역시 미 해군이 가지고 있는 최신 미사일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요. 아직까지 정식 배치는 되지 않았지만 최근에 일본과 함께 개발한 미사일로 지금 알고 있는데 SM-3 블록 2A 미사일이 지금 장착이 돼 있어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미사일 SM-6 신형 미사일이 또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직접 공격을 할 수 있는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도 함께 탑재하고 있는데 자, 이 먼저 대표적인 두 개의 미사일을 설명을 해주시죠. 어느 정도 성능이 뛰어난 겁니까? 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우리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이지스함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이지스 구축함들은 SM-3 블락 1, 그다음에 SM-2 미사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밀리우스에 탑재된 이 SM-3 블락 2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그 이지스 구축함이 자신을 향해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만 요격할 수 있다면 이것은 사정거리가 2,500km, 요격고도가 1,500km이기 때문에 일본 동경 앞바다에 떠 있어도 북한 지역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을 상승 단계에서부터 요격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강력한 그 능력을 가진 미사일이고요. 여기 또 SM-6라는 미사일이 있습니다. 사정거리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SM-2 미사일의 3배에서 4배 정도 이르는데 이건 역시 기존의 모든 항공기나 순항 미사일뿐만 아니라 낮게 날아오는 탄도미사일도 요격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능력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강력한 방패뿐만 아니라 2,000km 이상의 거리에서 직접 타격할 수 있는 토마호크 미사일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창과 방패 양쪽 면에서 가히 최강의 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배를 왜 요코스카 항에 지금 배치를 했을까요? 김종국 시장님. 미 해군이 지금 지금 시기에 요코스카 항에 이 이지스함, 최신의 이지스함을 보낸 이유는 분명히 있겠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중국에 2번 갔다 오면서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군사적인 그런 지원을 받기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람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조금 미국에 대해서 좀 강한 입장을 보이면서 비핵화 의지를 의심할 만한 행동을 자꾸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제재를 통해서 또 군사적인 압박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완전한 비핵화로 이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력한 이지스함을 요코스카 항에다가 이렇게 배치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북한이 그러니까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예방 공격을 했을 때 북한이 반격을 할 거 아닙니까? 반격할 수단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이 미사일인데 결국 이 북한이 반격 능력을 무력화하는 그 수단을 갖다 지금 배치하고 있는 것이고요. 오바마 대통령이 여기에 세대 이지스함을 배치할 계획을 세웠는데 이번에 이번 이 최신의 함대가 들어옴으로써 그 계획이 완성이 되는 이게 갖춰졌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게 북미 회담이 만약 결렬됐을 때 그렇다면 한반도가 이제 결국은 좀 다시 뭐 해상 동세라든지 좀 무력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또 그런 강제적인 어떤 북한 핵의 제거 이런 부분이 이제 또 얘기가 나올 텐데요. 이 부분을 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혹은 이런 걸 우리가 갖다 놨으니까 이번 그 협상에 제대로 응해라라고 북한에 압박을 하는 이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이야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저희가 1위로 꼽은 소식입니다. And we will have some pretty good news, I think, on trade. And we'll be discussing other things. But the big topic will be Singapore and the meeting, see what happens, whether or not it happens. If it does, that'll be great. It'll be a great thing for North Korea. And if it doesn't, that's okay too. Whatever it is, it is. 북미 정상회담까지 앞으로 약 2주 정도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회담 연기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회담을 하고 싶지 않다는 건 트럼프의 진심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뜻이 있을까요? 이 부분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만숙 차장.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안 할 수도 있다 또는 연기할 수도 있다라고 처음 언급을 했어요. 그런데 이 북미 정상회담이 꼭 되도록 설득하러 간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이 얘기가 나온 부분은 조금 의아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어떤 의미로 이런 얘기를 한 걸까요? 두 가지 의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뭐 해석이 분분합니다만 그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 그 자체에 우리가 주목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한 부분이 과연 무엇인가라고 봤을 때 북미 정상회담이 안 열릴 수도 있다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상황 변화라고 할 수 있고요. 네. 그런데 조건을 달았습니다. 우리가 그 요구하는 원하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안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조건이 뭐냐? 그런데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 조건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그 포괄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빠른 시일 내에 북한의 그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가 그 가능한 거, 그게 확인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CBID가 만약에 충족되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는 안 하겠다라고 김정은에게 공을 던진 것이고요. 네. 또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이런 부분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중재자를 자처하는 문 대통령으로서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북한을 상대하든지 뭐 하라라고 지금 그 문 대통령 쪽에도 그런 그 주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문 대통령 쪽에 있는 그런 인사들 얘기를 보면 문 대통령이 혹대로 갔다가 상황이 더 복잡해졌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런데 저는 뭐 꼭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안 할 수도 있다. 네. 만약에 조건이 맞지 않으면은 회담이 굉장히 짧아질 수도 있다라고 네. 얘기를 하지만 이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이 지난번에 북미 회담을 재고려할 수도 있다. 그렇죠. 일방적으로 이렇게 압박을 간다면은 북미 회담을 재고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하고 마찬가지로 장군 멍군으로 봐야 됩니다. 아하. 일단은 북한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벼랑 끝 전술을 쓰면서 미국의 양보를 현재 요구하는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도 북미 회담을 안 하겠다는 게 가장 큰 무기이기 때문에 그런 벼랑 끝 전술로 이렇게 나가는 거지 이것 자체가 회담을 안 하겠다는 의미로 보기 좀 힘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보게 되면 북미 정상회담은 그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는 뭐냐면 그 핵무기 포기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보다는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도 못한 소위 그 현직 미국 대통령을 만났다는 그 상징성을 부각시켜 가지고 자신의 위신을 올리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제일 먼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뭐 거짓말이든 진짜든 이제 핵무기 타결을 이제 위해서 뭔가 하겠다는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아쉬워하고 있다. 이런 사인을 북한이 받은 것 같습니다. 아하. 그래서 북한이 약간 농간을 부렸는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말은 뭐냐면 그런 농간을 부리지 말아라. 원칙은 그대로 살아있고 거짓말을 하거나 뭔가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그대로 하겠다. 이런 이제 압박을 좀 보내는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요 북한에게 이렇게 강한 경고의 메시지만 한 것은 아닙니다. 최후 통첩과 함께 당근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I will guarantee his safety. Yes, we will guarantee his safety, and we've talked about that from the beginning. He will be safe. He will be happy. His country will be rich. His country will be hardworking and very prosperous. They're very great people. They're hardworking, great people. Look at what happened with South Korea. 그러니까 체제 보장과 함께 비핵화를 동시에 해결하는 트럼프식 모델을 제안을 했어요. 이 내용 중에 보면은 한국식 경제 지원 이 얘기도 포함이 돼 있거든요. 자, 김정은 입장에서는 솔깃할 만한 제안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전혀 솔깃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면요.
그 한국식 경제협력이라는 것은 한국식 민주주의를 하겠다는 것인데 지금 북한이 중국식 경제개발도 못하는 나라인데 한국식으로 간다는 것은 완전히 뒤집어엎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말이 이거는 북한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하는 말 같습니다. 네, 벌써 북한에서 공식 반응이 나왔죠. 우리는 한 번도 미국이 경제를 지원하는 것을 원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공식 반응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지원을 해서 북한 경제를 갖다 한국 수준으로 만들어주겠다 얘기를 해도 그것 자체는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경제 지원은 중국으로부터 받겠다는 생각이 많은 것 같고 그래서 그건 뭐 오히려 김정은 위원장을 조금 이렇게 위축시킬 수 있는 그런 표현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은요, 한미 정상회담 자리에서도 중국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한때 시진핑 주석을 친구라고 언급했던 트럼프 대통령이지만 일주일 동안 벌써 두 번째 시진핑 배후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I think there was a little change in attitude from Kim Jong-un. So I don't like that. I don't like that. I don't like it from the standpoint of China. Now, I hope that's not true, but I think that President Xi is a world-class poker player. And I'd probably maybe doing the same thing that he would do. But I will say this, there was a somewhat different attitude after that meeting, and I'm a little surprised. 자, 시진핑 주석을 아주 훌륭한 포커 플레이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표정을 알 수 없는 이런 부분의 이야기를 한 것인데 또 다른 의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남북 미가 셋이 지금 포커 플레이를 하고 있는 상황에 중국이 자꾸 끼려고 하다 보니까 중국 너희는 빠져라 이런 식으로 의미를 담은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북미 정상회담을 하고 있는데 이 북한을 움직이는 것이 그 김정은 본인의 의사가 아니라 시진핑이 지금 뒤에서 조정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북미 정상회담에 응하는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를 처음에는 확고하게 가지고 있다가 시진핑을 만난 뒤로는 뭐 시진핑으로부터 뭐 중국이 뭐 이렇게 어떤 얘기를 했는지 몰라도 그걸 듣고 나서 그 의지가 굉장히 약화됐다. 그래서 지금 판이 깨지는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 됐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그 주석에 대해서 뭔가 좀 그 뭐랄까요 속내를 감추는 좀 승부사 내지 좀 약간 음흉한 사람 아니냐 이런 그 뉘앙스를 담아서 포커 플레이어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말들을 쭉 정리를 해보면 글쎄요 북미 회담을 정확하게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말겠다는 건지 약간 애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미 회담에 대한 의지가 좀 더 강해 보이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요. 이런 가운데 이 북미 간의 고위 간부들이 이번 주말에 싱가포르에서 실무 접촉을 하기로 했어요. 이것만 보면 자 대화가 열릴지 여부는 아직 확실치는 않지만 그래도 준비는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준비 차원인지 아니면 북미 회담이 열리도록 지금 진행을 하는 그런 신호로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런데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그 얘기하고 우리 정의용 안보실장 얘기하고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미북 정상회담은 99.9% 열린다라고 한 말을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꾸 회담을 파기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실무자인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99.9% 열린다면 그게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담이 열린 것 자체는 의심할 필요가 없다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한편 이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 정상회담을 우려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뭐 성공 여부를 우려한다기보다 협상 문제하고는 상관없는 자신의 안위 때문이다. 그게 무슨 말인가요? 뭘 걱정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 그 7년 동안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그 내치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실패를 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기 아버지가 죽을 때 그 아버지의 측근들을 잘 관리해서 너의 사람으로 만들어라 이런 말을 했는데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하고 나서 너무나 많은 간부들을 처형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적이고 누가 우군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북미 정상회담을 약속하고 나서 지금 중국에 다녀왔는데 갈 때부터 올 때까지 국비에 붙여가지고 돌아온 다음에 이제 북한이 알렸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북한 내부의 그 일반 간부들까지도 전혀 몰랐습니다, 이 사실을. 그러니까 북한 내부에 어떤 구태타나 동요가 있을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자기 아버지나 자기 할아버지는 갈 때부터 선전을 했고 와서도 막 선전을 많이 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은
갔다 와서야 겨우 알 정도이기 때문에 이거는 내부가 불안하다는 징조인 것 같고요. 또 실제로 지금 그 황병서 사건이 터지면서 인민군대 내에 지금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민군대에 식량이 안 되다 보니까 내부 싸움이 굉장히 심각한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자리를 비운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네. 황병서 사건이란 군 내부의 비리의 책임을 지고 황병서가 자리에서 물러났던 그 사건을 지금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건데요. 자, 그러니까 이번에 자리를 비웠을 때의 본인의 안위, 그러니까 그동안 너무 많은 사람들을 처형했기 때문에 적이 많다. 이렇게 지금 본인도 알고 있군요. 거기에다가 또 싱가포르까지 가는 그 수송 수단인 그 북한 비행기가 과연 제대로 그까지 무사하게 갈 수 있을까? 참매 1호를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 부분에 대한 걱정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그 기념주화까지 만든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이 정상회담에 대해 참가하고 싶은 생각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 본인이 이제 조건을 갖다가 포기하면서까지 참가하면 안 되니까 CBID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나 볼튼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부분에서 양보한 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김정은과 직접 만나서 합의문으로서 이제 그걸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이고요. 만약 그렇게 해서 CBID가 안 되더라도 트럼프의 생각은 이럴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든 이 회담을 개최를 시키고 합의문을 만든 다음에 그 합의문에 따라서 미국이 혹은 이제 국제사회가 북한에 들어가서 핵 사찰하고 핵을 폐기하는, 그런데 이제 북한이 그에 대해서 반발해서 뭐 나중에 쫓겨나는 한이 있더라도 그 단계까지는 갔으면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12일 날 미국 정상회담을 하려고 그러면 11일 출발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럼 하룻밤 자야 되고 12일 회담하고 바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13일이 될 겁니다. 그러면 2박 3일 동안 완전히 비게 되는 것을 북한의 군부 전체가 완전히 그 일정을 다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난번처럼 김여정이가 북한 내부에 있으면서 통제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으로 관심을 가져갈 필요가 있고 만약에 그러면 김여정이 이번에 또 따라온다 그러면 그럼 최용해가 이걸 지켜줄 건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 들어서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군대를 굉장히 홀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4월 15일 날 금수산 태양궁전에 조문을 할 때도 한 사람도 안 들어갔거든요. 그런 홀대 때문에 북한 군부가 상당히 동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 상당히 신경이 많이 쓰일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다음 순서에는 또 이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우리 항상 뭔가 파격적으로 뭘 좀 하는 것도 좀 있고, 이게 제 보기에는 그저 힘을 가지고 하면 좀 내일까지라도 기다려 보시면 혹시 좋은 소식이 있지 않겠는지. 북한이 어제까지만 해도 거부했던 우리 측 기자단들의 명단을 오늘 오전 돌연 받아들였습니다. 어제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 원산으로 들어간 외신 기자들과는 달리 우리 취재단은 성남공항에서 정부 수송기를 타고 오늘 오후에 원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지금 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황 차장, 지금은 원산에 머물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풍계리 쪽으로 출발을 한 겁니까? 지금 그냥 원산에서 지금 풍계리로 이동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지금 소식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어느 위치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를 아직 정확하게 전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한 가지 좀 답답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러시아, 영국, 중국, 미국의 기자들은 이미 베이징에서 비행기를 타고 원산으로 출발할 때 끝까지 막판까지도 우리 남한 취재진 애간장을 녹이고 우리 정부를 향해서도 굉장히 끝까지 굉장히 심통을 부리고 심술을 부린 것 같아요, 북한이요. 그럴 때 보면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리면 좀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습니다. 막판까지 왜 이렇게 남측 기자들을 홀대하고 같은 돈포끼리 오히려 더 홀대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병주고 약주는 이제 그런 아주 이제 그런 좀 약간 치졸한 방식인데요. 네.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과거의 김정일 시대 때에는 그러니까 통전부의 대남 전략가들이 있어가지고 사전에 준비를 다 하고 이제 그 보고해서 이제 결정을 했는데 요즘에 하는 행태는 보면 김정은, 김여정 두 사람이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행동을 보다가 본인들이 기분 나쁘면 갑자기 그걸 멈추기도 하는 거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이번 결정은 너무 치졸하기 때문에 네. 약간 어린 아이들 장난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 김여정이나 김정은 둘 중에 누군가 하나가 뭔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갑자기 이제 중단했다가 다시 또 시키는 뭐 그런 결정이 있는 것이 아닌가. 사실 먼저 출발했던 외신 기자들을 통해 들어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남측 취재단의 이름표, 명단이 테이블에 다 세팅이 돼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진작에 어차피 허용할 생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막판 순간까지 이렇게 속상하게 만드는 도대체 왜 저러는 겁니까? 네, 가장 큰 게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입장을 얼마큼 잘 대변하는가 하는 부분을 아주 주시를 하고 있다가 그게 자기네 마음에 드니까 네. 바로 이제 우리의 그 풍계리 그 핵실험장 폭파에다 이렇게 그 초청을 그 이제 허가를 해준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끝난 건 아닙니다. 아직까지도 일단은 폐기 장소에는 가지만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북한이 제시했던 4가지 전제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네. 앞으로 그게 완전히 그 해소가 안 되면은 끊임없이 우리를 가지고 이렇게 길들이기를 계속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 의지의 진정성과 그리고 체제 보장에 대한 얘기를 확실하게 전달을 하는지 여부를 끝까지 지켜봤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저께 정상회담 결과는 새벽에 나왔고 네. 또 이 통보가 우리 북경까지 갔던 기자들이 돌아왔죠. 네. 그 아침에 받은 것도 아침에 통보를 받고 이제 오늘 향하게 됐는데 그걸로 보면 시점으로 이거를 보긴 본 건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거는 이렇게 남측 길들이기다. 어떻게 보면 잘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이는 것 같다. 네. 처음부터 남측 기자들은 따로 취급을 해서 별도의 어떤 그런 방식을 적용하려고 했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까 말한 조선중앙통신 기자다. 지켜봐라. 내일이면 오지 않겠냐 하는 얘기를 했고 아까 프레스카드에 네임 태그가 다시 있었다는 걸로 봐서 어차피 받긴 받을 건데 끝까지 좀 애간장을 태우면서 네. 약간 길들이게 하는 측면도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우리 남한 길들이기의 차원도 있었던 것 같다라는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어제 우리 취재진보다 하루 빨리 베이징에 도착한 북한 이 원산에 도착한 외신 취재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북한 취재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부 북한에 대한 취재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아주 기대를 하고 있다는데요.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We're going to go in there with our eyes wide open and we'll see what happens. Well, we hope that the North Koreans are going to be transparent like they say they are, and they're going to show us the nuclear test site and show us the dismantlement of it. But we really don't know a whole lot other than what they've told us in advance. So we'll see what we see. 분명히 외신 기자들이 바라보는 북한 내부의 모습과 우리 남한 기자들이 바라보는 북한 내부의 모습은 하늘과 땅 차이일 겁니다. 우리는 웬만한 거는 대부분 이해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저들이 볼 때는 모든 게 그냥 새롭고 신기한 그런 새로운 세상의 그냥 모습들일 것 같은데요. 지금 원산이라고 하면 북한이 가장 지금 홍보하고 싶어하는 그런 특구 지역 아닙니까? 저런 외신 기자들이 북한의 의도대로 원산 지역 곳곳을 홍보하는 역할에 이용될 것 같은 우려가 있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경제 특구 5곳 가운데 한 군데고요. 특히 관광, 금강산 관광과 연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그 어떤 외화벌이 수단으로서 굉장히 그 홍보에 열을 올리려고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외신 기자들 입장에서는 이렇습니다. 우리 한국 기자도 마찬가지인데 뭐 북한 당국에게서 조금 푸대접을 받더라도 일단 북한에 가서 취재를 하는 것이 본인 커리어에도 좋고 네. 또 여러 가지 뉴스거리를 많이 생산할 수 있으니까 북한 뉴스 웬만하면 다 사람들이 다 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저런 음식 얘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데 문제는 뭐 북한이 본인들이 홍보하고자 하는 그런 핵 그 폐기장을 폐쇄하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그 원산의 어떤 그 관광지로서의 어떤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보여주겠지만 기자들이 원하는 예컨대 활발한 적극적인 인터뷰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아마 들어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북한의 어떤 홍보의 어떤 목적에 어느 정도 이용되는 측면 이것은 불가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자들이 북한에 갔을 때는 원산부터는
육로로 가니까 네. 많은 북한의 정보를 획득을 하고 네. 북한의 속사를 파악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네. 이 사람들이 야간에 열차를 보내는 겁니다. 아하, 지금 캄캄한 밤에 그렇죠. 보냈군요. 지금부터 출발해가지고 야간으로 보내서 이 도심 지역을 벗어나게 되면 그다음부터 깜깜하기 때문에 아마도 북한의 그 아주 비참하게 가난한 모습들 그런 것들은 아마 취재가 거의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뭐 좀 통 크게 취재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공개를 하는 것 같지만 장비 점검이라든가 이런 체크는 굉장히 삼엄하게 한다고요. 장비에 대해서도 굉장히 엄격한 점검을 했죠. 예, 들어가기 전에 위성 전화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압수가 됐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자들은 본인의 SNS 통신망을 통해서 일부 저렇게 그 원산의 풍경에 대한 것이 일부 제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한 대로 제가 아직 풍계를 가지 않았기 때문에 원산에서 지금 굉장히 럭셔리하다, 굉장히 새 페인트 냄새가 난다. 뭐 이런 호텔 복도를 촬영한 이런 사진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얘기한 대로 이것은 의도되고 짜여진 대로 북한이 보여주는 모습만 이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점에서 그렇지만 또 기자들은 그 와중에서 여기에서 통해 보는 북한 어떤 정권의 본질, 사회 본질에 대해서도 취재를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일단은 내일 24일 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가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이 자리에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와서 관람을 할지 참관을 할지 여부도 굉장히 관심사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자리에 올 가능성이 높겠죠? 저는 안 온다고 봅니다. 안 온다고 보십니까? 왜냐면요. 지금까지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김정은까지 네. 그 길주군을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오래전부터 90년대 초반부터 거기에 이제 핵실험장을 건설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거든요. 방사능 오염도 우려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죠. 방사능 오염도 되고 네. 이 길주군 자체가 굉장히 성분이 안 좋은 지역이다 보니까 반체제나 그런 이제 반동들이 많이 사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소위 지도자의 생명 안전 그렇죠. 이게 최고거든요. 네. 근데 방사능도 있고 또 성분이 안 좋은 분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지역에 갈 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지 않는다고 봅니다. 강철원 대표는 김정은 위원장이 참관을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주셨는데 원래 지어진 이 관람대 말고 또 하나의 관람대를 짓고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김정은 위원장만을 위한 관람대가 아닐까 이런 분석을 하는 언론도 있거든요. 그렇게 분석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네. 김정은 위원장이 아니고 북한군의 고인사들이든가 이런 전문가 집단이 와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김정은이 올 거라 생각하면 조금 맞지 않은 것 같고 네. 저는 이제 강철원 씨의 그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아마 안 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은 내일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행사 이벤트에는 참관을 안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희 탑10 전문가들은 예측을 해주셨습니다. 네, 홍만섭 차장 하실 말씀이 있습니다. 방사성 측정계를 기자들이 가져가려고 하는데 그걸 못 갖고 가게 한 것은 뭐 다시 자기들이 대신 측정을 해주겠다는 건지 뭐 인도적인 차원에서 그런 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네요. 우리 취재진들은 그 방사선에 노출이 될 수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좀 방사선을 체크하면서 다니고 싶을 텐데 그거마저도 다 압수를 해버렸다고 하니까 믿을만한 측정 결과를 알려줄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솔직하게 얘기를 해줄까요, 북한이? 다음 소식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배우 김정은 씨. 김정은 위원장 아니고요. 배우 김정은 씨가 자신의 이름 앞에 색다른 예명을 붙인 사진이 인터넷상에서 지금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 사진입니다. 누군가에게 축하 화환을 보냈는데요. 본인의 이름을 김정은이라고 쓰지 않고 남한 김정은이라고 적어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실제로 배우 김정은 씨가 본인 이름에 이렇게 한 게 맞나요? 본인의 자신의 인스타그램에다가 본인이 스스로 올린 사진이니까 본인이 맞고요. 직접 올린 사진이군요. 네, 저 부자 되세요는 김정은 씨가 CF 모델로 출연했던 것의 그 멘트죠. 부자 되세요. 네. 그걸 썼는데 사실 저도 아까 이 기사를 보고 좀 무서워서 인터넷으로 김정은을 찾아보니까 네. 북한 김정은 위원장만 떠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 이제 남한의 김정은 배우 사실 그 전에는 남한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데 탑스타였죠. 네. 지금도 탑스타고요. 그렇죠. 인기를 먹고 사는 연예인 입장에서 어떤 검색어를 칠 때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뜨는 게 약간 황당하기도 하고 우스운 상황이 되기도 하는데 네. 저렇게
나만이 김정은이라고 하면 사실 동격이라고 할 정도로 유명세에서는 밀리지 않는다는 뜻이니까 네. 그런 거를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본인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하는 건 똑똑한 전략 같습니다. 네. 배우 김정은 입장에서요? 네, 그렇죠. 배우 김정은 씨. 사실 우리 남한에서는 김정은이라는 이름이 솔직히 사실 좀 흔한 이름이긴 하거든요. 꽤 많은 사람들입니다. 남자가 345명, 여자가 13,579명이나 된다고 하는데 북한에서는 단 한 명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법으로 정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김일성 시대부터 그런 게 약간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제 김정은 시대 때 오면서 완전히 그걸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정일이 올라서면서 성이 다른 정일도 다 이름을 바꾸게 했거든요. 심지어는 김정일이 어머니 김정숙이 있었는데 저희 그 직장 동료 중에 심정숙이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심정숙으로 바꾸게 하더라고요. 뉴스탑10에도 심정숙 차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그 김씨 일가 본인은 물론이고 김씨 일가의 친척까지 다 이름을 바꾸게 하는 거 보니까 완전히 이제 그 지도자의 그 본인과 가정을 우상숭배하는데 이름을 완전히 이제 활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애초에 김정은이라는 이름이 한동안은 우리에게 김정운으로 알려져 있던 때가 있었죠. 그러니까 김정은이 수면 위로 드러나기 전에, 공개되기 전에는 다 김정운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후지모토 겐지 씨가 이제 그 뭐 김정은과 같이 어린데 같이 이제 활동을 했으니까 김정운으로 이제 했었는데 그 일본 분들이 우리 말을 발음할 때 은 발음이 잘 안 돼서 김정운 이렇게 운 비슷하게 발음했을 가능성이 높다면서요? 예. 근데 이제 김정은이라는 그 의미가 약간 남자보다는 여자의 이미지가 높기 때문에 사실은 북한 사람의 정서 입장에서 보게 되면 김정은이 맞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또 김정은의 이름이 공식적으로 공개되기 전까지는 북한 내부에서도 김정운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이제 공식화되면서 김정은이 됐는데 많은 북한 사람들이 약간 놀랐어요. 저거 다 여자 이름인데 왜 남자 이름 저기 쓰지? 이렇게 놀란 측면이 있는데 뭐 그렇게 됐으니까 뭐 인정을 한 거죠. 왜 그런다면 이제 후지모토 겐지가 김정운이라 그러니까 이걸 또 그 일본 언론뿐만 아니라 중국의 인민일보도 김정운으로 썼습니다. 한자로. 그 바람에 김정운이었죠 그 당시에는. 저희 정보기관은 그 훨씬 이전부터 알았을 것 같은데 김정운이라고 언론이 보도하도록 그냥 내버려 둔 것 같습니다. 그냥. 그 왜죠? 그것은 뭐 자기 나름대로 어떤 속사정이 있을 것 같고요. 김정은 그 배우가 남한 김정은이라 쓴 거에 대해서 일부에서 한국 사람이 한국이라고 써야지 왜 남한이라고 쓰느냐 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긴 하는데 그 부분은 이제 북한에 있는 김정은과 본인을 이제 정확하게 대비를 시키기 위해서 남한이라는 용어를 썼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 배우 김정은 씨의 입장까지 대변을 해서 자세하게 허만섭 차장이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순위 저희가 오늘 5번째 이야기 5위로 꼽은 소식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순서부터는 이분들과 또 함께하겠습니다. 지방선거가 이제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좀처럼 반등의 기세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가장 신경이 많이 쓰이는 것은 역시 많이 쓰고 있는 사람은 역시 홍준표 대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지난해부터 6.13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6곳을 승리하지 못한다면 대표직에 물러나겠다라고 공언을 해왔었죠. 자, 홍준표 대표가 말하는 대표 6곳. 한국당이 현재 장악하고 있는 광역단체, 바로 그곳들 6곳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홍준표 대표의 그때 당시 그 기자들한테 했던 얘기들을 보면 지금 현재 그 6곳 저것을 정확하게 다 우리가 가져오겠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6개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번 선거에서도 6개 지키겠다. 6개 광역단체 그 당선자를 내겠다. 그 숫자 6개가 목표가 되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현상 유지하겠다 뭐 이런 뜻 아닌가요? 현상 유지인데 지금 그 현상 유지조차 지금 굉장히 어려운 이런 지금 그 상황이니까 이게 쉽지 않은 목표라고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실 저거 커트라인 하나 올라가야 돼요. 뭐가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가 얘기했던 6곳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시에 자유한국당이 가지고 있었던 그 광역단체장 지키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뭐 하나가 빠졌죠. 또 보시면요.
경기지사가 빠졌어요. 경기지사 빠졌네. 저 얘기할 때까지만 해도 남경필 지사는 자유한국당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 후보로 나왔잖아요. 네. 그 현상 유지 기준에서 뭐 7석이 돼야 되는 거죠. 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지금 판이 워낙 어려우니까 네. 우리 보수 진영, 특히 자유한국당은 지난 탄핵 이후로 대선 때부터 어려우니까 이번 지방선거 문재인 대통령 집권 1년 차 때 있는 선거, 지지도가 높은 때 이루어지는 선거 어렵다. 그러니까 현상 유지만 해도 성공이라고 본다라는 게 홍준표 대표의 말이고 그 목표는 저는 현실적이고 올바른 목표라고 봐요. 현상 유지만 하는 것도 성공한 겁니다. 근데 이제 과연 현상 유지가 될까라는 문제가 있는 거죠. 자, 보수야당 입장에서는 이 안보 이슈를 부각시키는 게 선거 때마다 굉장히 톡톡히 좀 재미를 봤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유한국당은 안보 이슈도 부각시키기가 좀 힘들어졌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홍준표 대표가 이 안보 이슈 관련해서 남북 정상회담 관련해서 좀 막말을 해서 좀 이슈가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안을 보는 시각이 예를 들면 홍준표 대표처럼 남북 위장 평화 쇼를 하고 있는 것이다. 네. 이건 말의 성찬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상황을 진단하고 그 말을 이제 내뱉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대다수 국민들이 생각하는 이른바 비핵화 그리고 어떤 한반도의 평화를 바라는 이런 흐름과는 좀 동떨어진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홍 대표로서는 강한 지지층들을 이제 결집시키고자 하는 아마 그런 생각을 갖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내부에서 뭐 김태호 경남지사 후보라든지 남경필 경기지사 후보에서부터 일단 반발이 터져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안보 이슈를 가지고 어떤 지방선거를 대응하려고 하는 부분은 이미 이제 안 먹히는 부분이 됐고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삶의 정치, 삶의 질, 뭐 경제라든지 일자리 문제 이런 부분과 관련된 어떤 새로운 아젠다를 좀 창출해내고 그런 부분을 좀 강조하는 게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홍준표 대표 일단 6곳 사수 가운데서요. 특히 공을 들이는 곳이 있죠. 바로 보수의 아성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 홍준표 대표는요. 이제 앞서서 이 대구 칠곡시장을 방문해서 상인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적이 있습니다. 그 목소리를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오늘 와서 보니까 나중에 총선 때 내가 출마를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내가 이 북구 당협위원장이니까 내가 노래 한번 하고 하겠습니다. 이 노래를 요즘 자주 듣고 다닙니다. 자, 대구라고 하면 이번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최대 격전지 가운데 하나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사실 지금 지역 민심이 보수 야당 입장에서 보면 예전 같지 않은 민심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대구는 이제 보수의 아성이죠. 지난 박근혜 대통령도 선거 때만 되면은 뭐 어떤 명분을 들어서라도 대구시장을 한번 방문을 하고 나면은 뭐 여론이 완전히 돌고 했던 그런 경험이 있어서 보수로선 여기를 꼭 지켜야 되는데 뭐 최근에 어떤 기자들의 분위기라든가 저도 통화를 해보면은 대구가 완전 예처럼 완전히 일방적으로 보수에 대해 지지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굉장히 많이 여론조사라도 실제 느낌으로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그 자유한국당 분위기 같은 경우는 노령층보다는 2040 세대의 젊은 사람들, 그다음에 지금 남북 화해 무대에 대해서 열광하고 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이어지는 어떤 그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나 이런 리더십과 막말에 대한 반감을 가진 사람을 중심으로 일방적으로 보수라고 표를 주지는 않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확산되는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 우리 패널들께서 이 6곳 수성도 사실은 좀 힘들 수도 있다라는 분석 얘기를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뭐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쁠 이야기겠지만 6곳 수성에 대해서 좀 성적이 좋지 않을 경우에 전당대회도 좀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이제 지방선거 이후에 아마 상당한 격변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홍준표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 안팎에서 많은 지적들이 제기가 되었었고 하지만 지방선거라는 큰 격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이 좀 잠재워진 부분이 있는데 지방선거의 결과에서 홍 대표가 공언한 대로 예를 들면 6군데 성적을 거두지 못할 경우에 아마 내부에 잠재되어 있던 그러한 어떤 불만들이 외부로 강하게 표출이 될 것이고 그런 부분은 결국 이제 그 이후에 2020년에 총선까지 내다본 어떤 이 세력 재편, 정계 재편의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자, 내부의 불만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최근에 이완구 전 총리가 전국 유세에 적극 나서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가 끝나면 이완구 전 총리를 중심으로 해서 반홍준표 세력이 모일 것이다. 이런 예측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예, 그것은 이제 6곳 사수를 실패했을 경우에 홍준표 대표는 본인의 말에 책임을 지고 결국은 대표직에서 조기에 그 사퇴를 해야 되는 이런 그 수순이 될 것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뭐 전당대회를 했든 뭐를 했든 간에 다시 새로운 대표를 뽑아야 되는데 그럼 당의 간판이 될 만한 보수의 간판이 될 만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총리를 일단 지냈고요. 이완구 전 총리 같은 경우 총리를 지냈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 총리를 지냈지만 이게 친박 인사다 이런 뭐 이렇게 그 딱지가 붙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충청권을 뭔가 대표할 수 있는 이런 인물이고 뭔가 지금의 어떤 그 한국당 지도부보다는 좀 참신한 뭐 이런 부분을 또 어필할 수 있다라고 자기들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완구 전 이제 총리가 좀 약간 부상이 될 거라는 예상이 있고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홍준표 대표 아래에서 가려져 있는 예컨대 뭐 황교안 전 총리라든지 그다음에 김병준 전 총리 후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혹은 오세훈 전 시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다시 한번 기회를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그 계기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 선거는 아직 많이 남았고요. 한국당이 한 번쯤은 반전할 수 있는 계기는 한번 올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홍준표 대표가 이번에 뭐 트럼프 대통령한테 7가지, 6가지 조건, 비핵화 조건 얘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보수 진영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부분들 서울 시민들이 좀 약간 괴로워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박원순 시장이 과연 얼마나 잘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생활 정치 이런 차원에서 검증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완구 전 총리는요, 지난달 말 이 홍준표 대표를 염두한 듯한 의미심장한 말들을 쏟아냈었죠. 다시 한번 그때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큰 꿈은 연탄가스처럼 누가 연탄가스 옛날에 얘기했죠? 큰 꿈은 연탄가스처럼 슬며시 찾아오지 찾는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다소 여러 가지 과격스럽고 좀 그런 언행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홍준표 대표에게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자, 이 당 내의 분위기 지금 힘을 실어주자라고 이완구 전 총리는 얘기하고는 있지만 글쎄요. 또 이완구 전 총리에 대한 기대감도 만만치 않죠. 이완구 총리, 홍준표 지금 대표 다 사실 성완종 리스트에서 죽다가 살아놓은 사람들이죠. 네. 지금 현재는 홍준표 대표가 당을 맡고 있지만 이완구 대표도 사실 이번 6.13 지방 선거에서 선수로 뛴다 하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선수로 뛰지 않고 지금은 대표한테 힘을 실어주면서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힘을 보태고 보탤 수밖에 없고 또 그래야 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끝난 다음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당권의 도전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얘기한 대로 지금 다른 후보군들, 지금 얘기 나왔던 이런 분들, 오세훈 시장, 다른 후보들도 있겠지만 결국은 얼마큼 경쟁력 있는 후보가 구심점을 만들어내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좀 새 시대에 맞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다음 순위로 또 이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6번째 이야기로 준비한 3위 이야기입니다. 자, 계속 갈수록 복잡해지는 드루킹 관련 이야기입니다. 임종석 실장을 국회로 불러 송 비서관이 연루된 사실이 대통령에게 정확히 보고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묻고자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드루킹 특검법 처리로 한 고비 넘긴 여야가 또다시 충돌했습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오늘 의원총회에서 국정조사를 열어서 임종석 비서실장을 부르겠다라는 주장을 했기 때문인데요. 먼저 그 목소리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송인배 비서관이 연루된 마당에 대통령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는 청와대나 수사를 하고도 청와대 실세들이 연루된 사실을 몰랐다는 경찰이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국회 운영위 소집을 통해서 당사자인 송인배 비서관 또 송 비서관을 조사했다는 민정수석실의 백은우 비서관
그리고 청와대 비서실을 총괄하고 있는 임종석 실장을 국회로 불러 송 비서관이 연루된 사실이 대통령에게 정확히 보고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묻고자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과 청와대 연루 의혹에 대해서 지금 강한 의혹을 제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송인배 비서관이 결국 이제 문 대통령의 바로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데 드루킹 쪽으로부터 돈을 200만 원인가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받은 성격이 뭐 강연료도 아니고 그냥 그 모임에 참석했다는 그 사례비 쪽으로 받았다. 근데 그 사례비로서 적정한 것인가에 대해서 야당 쪽에서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고요. 어쨌거나 김경수 의원까지가 지금 드루킹의 연루 의혹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청와대로 올라가서 송인배 비서관까지 이렇게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야당은 이 문제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계속 그렇죠. 그 선거의 이슈로 활용하기 위해서 네. 저렇게 그 이제 그 운영위를 소집해서 이제 이 당사자 3명을 갖다가 청와대에 있는 핵심 관계자들 3명을 불러서 네. 따지겠다 이런 그 계획인 것 같습니다. 뭐 민주당에서도 가만히 있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사실 홍영표 원내대표 선거 앞두고 정치 장사하지 마라 하면서 또 강력하게 반발을 했죠. 그렇죠. 결국 이제 자유한국당이 저런 얘기를 하는 것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쟁점화, 이슈화하려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이다. 그렇죠. 뭐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고 현재 특검이 이제 합의가 돼서 29일 날 아마 국무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바로 이제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는 특검 수사를 통해서 밝히자라는 것이고 지방선거 전에 불필요한 어떤 정치 공세를 하지 말라 이런 얘기고요. 결국 운영위 소집도 뭐 야당이 주장을 해도 여당이 거기에 응하지 않으면 또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보니까 홍영표 원내대표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지방선거 전에 쟁점화하는 부분을 좀 막고 있는 현재 네. 그런 형국입니다. 사실 드루킹 특검법이 통과하면서 여야가 이제 조금 얘기가 잘 진행이 되는 건가 싶었는데 이 드루킹 커넥션 안에 송인배 비서관이 등장을 하면서 갑자기 또 꼬여버렸어요. 그렇죠. 이게 그 특검법 합의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알고 있던 팩트들이 있는데 사실 고구마 줄기처럼 특검법이 통과된 다음에 또 새로운 팩트가 나온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바로 송인배 비서관의 등장과 200만 원을 받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차원으로 보면 한 차원이 좀 달라진 것이거든요. 아까 얘기했지만 아마 캠프 시절 지금 청와대에 들어가기 전에라도 이것이 캠프에서 개입했을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또 야당으로서는 이걸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네. 지금 특검법과 별도로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근데 가장 또 문제로 지적되고 있고 야당이 지금 강력하게 물고 늘어지는 부분이 민정수석실에서 송인배 비서관의 연루 사실을 한 달 전에 이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왜 그때 알리지 않고 언론 보도가 한 달 후에 나오자 그때서야 이야기를 하고 입장을 밝혔느냐는 거죠. 그것도 특검 그렇죠. 발표하는 날. 그러니까 뭐 글쎄요. 그러니까 청와대 이 정부의 청와대 민정이 사실은 인사검증에서 실책을 한 게 한두 번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예전에 뭐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그렇고 뭐 괜찮은 것 같은데 하고 이제 넘어갔다가 아닌 게 밝혀지고 해가지고 문제가 돼서 낙마한 사례도 꽤 있습니다. 뭐 이 송인배 비서관의 연루 문제도 본인들 입장에서 보면 아니 뭐 그 댓글을 뭐 하라고 그런 거 같지도 않고 그냥 뭐 사례금 한 100만 원씩 200만 원이든가요? 100만 원씩 두 번? 네. 200만 원 그렇게 아주 큰 돈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문제 안 되겠지라고 이제 했다는 건데 그런데 이건 뭐 의혹이라고 그래야 되는지 아쉬움이라고 그래야 되는지 어떤 단어가 적절한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건 남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사건이 일반적인 사건.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그냥 송인배 비서관이 뭐 어떤 사람들한테 뭐 사례금 100만 원 받았다더라. 그러면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어요. 네. 막 그런 투서가 들어와서 조사를 해봤더니 뭐 대가가 있는 거 아니고 돈만 좀 받았다더라 사례비로. 그럼 넘어갈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게 아니라 이 특검이 아직 그때 뭐 특검 발효가 전이지만 이 김경수 전 의원이죠. 김경수 후보가 연루됐던 지난 대선과 관련했던 사실은 메가토크 핵폭탄 같은 사안이거든요. 네. 그랬을 때 민정에서 만약에 송인배 비서관이 어찌됐든 간에 그 드루킹과 좀 연관이 있는 것을 알았다면 네. 그것이 뭐 법적으로 죄가 되는지 여부는 둘째 치더라도 이걸 청와대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통령 때도 보고를 하고 적극적으로 좀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대통령 때도 보고를 안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임종석 실장이 내 손에서 그냥 보고하고 말아라고 대통령 보고 안 했다는 거예요. 네. 송인배 비서관이라는 사람은 대통령 옆방 쓰는 사람입니다. 네.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그리고 그걸 쉬쉬하고 있다가 이 특검이 발표되는 그날 이게 딱 터트린 거거든요. 얘기를 발표를 한 거거든요. 청와대에서도. 그러니까 왜 숨겼을까? 왜 하필 특검법이 통과되는 날 이걸 발표했을까? 혹시 특검이 발동되면서 이 얘기가 나오면 또 문제가 되니까 미리 터트린 건 아닐까라는 그런 의혹도 자꾸 생기는 거죠. 네. 그런데 또 한 가지 의혹이 있습니다. 이철성 경찰청장 패싱 얘기가 지금 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청장이 보고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까? 또 일각에서 야당에서는 이 부분을 또 공격하고 있어요. 청와대와의 교감 의혹설까지 지금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그러니까 누구하고 누구가 교감하고 있냐면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지금 계속 그 드루킹 그 관련 수사를 은폐하고 있다. 그렇죠? 진상을 은폐하고 있다는 얘기를 그 의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청와대하고 지금 직거래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상관이 이철성 경찰청장을 이 수사 보고 라인에서 배제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21일인가 이철성 청장이 그 기자 간담회를 했을 때 이 드루킹이 그 송인배 그 비서관과의 연루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자기는 알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서울지방경찰청 산하에 있는 경찰들이 드루킹으로부터 이런 송인배 관련해서 송인배 비서관 관련해서 진술을 받은 것은 17일입니다. 그러니까 며칠 전에 이미 그것을 진술을 받았는데 보고를 안 했다는 것이죠. 이 청장한테. 그렇기 때문에 이 패싱 논란이 나오고 있고요. 이것은 옛날 그 우병우 수석이 검찰총장을 제끼고 그 서울지방 검찰청장과 그 직거래해서 이제 정윤회 문건 사건을 갖다가 그 핸들링했다라는 부분하고 좀 이렇게 오버랩이 되고 있는 그런. 그러니까 지금 이제 허만습 차장이 이야기한 것은 하나의 이제 의혹 수준인 거고요. 문제는 이제 이철성 청장이 21일 날 기자간담회에서 나는 그런 사실을 몰랐다라고 이제 대답을 하면서 그러한 이제 분석이 쏟아져 나온 건데 그 배경에는 또 이른바 경찰의 어떤 부실 수사 논란 이것과도 또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김경수 전 의원에 대한 어떤 통신 압수수색 계좌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송인배 비서관에 대한 조사도 안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 또 드루킹 김 씨가 관련된 사실을 김경수 전 의원 관련 있는 사실을 언론에 알리겠다고 한 다음 날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체포가 이루어진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부분이 뭔가 좀 석연치 않다 이런 의혹과 이제 맞물리면서 그런 이제 경찰 내부의 이른바 패싱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한국당과 민주당이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바른미래당 유승민 대표가 드루킹 특검 법안과 관련해서 기권 표결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소 놀란 분들이 많았는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유는 바로 이런 것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드루킹 특검법에 기권 표결을 했습니다. 제가 기권 표결을 한 이유는 수사 범위와 지금의 특검이 과연 검찰과 경찰의 은폐 조작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 김경수, 송인배, 백원우 이 사람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24시간을 같이 하고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저는 이번 특검법이 면죄부만 주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검에 대해서 그렇다 할 기대를 하고 있지 않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대안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시고 싶으신데요? 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승민 대표 입장에서 검찰 수사를 못 믿어. 경찰 수사 못 믿어. 그러니까 특검 발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물론 특검을 해가지고 만약에 지금 결과가 바른미래당 유승민 대표가 원하는 결과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면죄부를 준다 그 얘기인 건데 그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데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유승민 대표가 아마 그 얘기를 지난번 했지 않았습니까? 우원식 전 원내대표하고 김성태 원내대표 병상에 누워서 네가 하고 가 뭐 이거 할 때 유승민 거기서 나온 얘기 유승민 공동대표가 뭐죠? 대통령도 이제 수사 범위에 넣자는 그 얘기를 꺼낸 거 아니겠어요? 아마 본인은 윤재인 대통령이나 김까지 딱 수사 범위에 대통령 뭐 연루 이것까지도 이제 수사 범위에 담아야 되는데 그게 담지 않아서 그게 안 담았기 때문에 좀 이게 약하다 뭐 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모든 특검이 그렇습니다. 저 예전에 최주재 특검도 그렇고 하다 보면 밑에 보면 기타 위 사건 수사다가 인지하게 된 사안이 있어요. 그렇죠. 하다가 만약에 정말 만약입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 대통령이 연루된 게 나왔다. 그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특검법 가지고. 그러니까 아마 지금 유승민 대표가 지금 저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은 이런 거죠. 바른미래당이 특검 정부에서 완전히 밀렸거든요. 김성태 대표가 원내대표가 단식까지 하는 바람에 자유한국당하고 더불어민주당 1대1 대결 구도가 성립이 됐다는 거죠. 바른미래당 점점 잊혀집니다. 아마 그 판에서 뭔가 좀 판을 좀 흔들고 본인 당의 어떤 존재감을 좀 띄우기 위해서 예전에 그 대통령 발언 특검 범위에 대통령 수사해야 된다는 그거부터 오늘 기권 얘기까지 그런 맥락에서 나온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또 다른 한편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댓글 조작 사건 관련해서 추가 정황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진실 여부에 대한 논란이 뜨거워요. 뭐냐면 경찰 조사에서 드루킹이 올해 3월까지 최근 2년 동안 김경수 전 의원을 만난 횟수가
정확하게 확인된 게 5차례로 확인이 됐어요. 경공모 회원들과 같이 만난 것까지 합하면 무려 15차례까지도 추정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데 또 김경수 전 의원은요. 과거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경찰 조사에서는 5번이 확인이 됐거든요. 그런데 김경수 전 의원은 과거에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의원회관에서 3차례 만났다고 하셨는데 그 이후에는 잠깐만요. 그렇게 횟수로 확정 짓지 마시고요. 제가 정확하진 않은데 2-3차례인데 그거는 좀 의원회관 방문해서나 이런 걸 확인해서 확인되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자회견에서 말했던 김경수 전 의원의 횟수, 드루킹을 만났던 횟수와 지금 경찰이 확인한 횟수 확연히 차이가 많이 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김경수 의원이 지금 얘기하는 횟수와 전 의원이요? 전 의원이 얘기하는 횟수와 지금 경찰이 얘기하는 횟수도 조금 다른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심지어는 경찰에서 조사한 게 아니라 지금 경공모 쪽에서 드루킹 측근들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보다 훨씬 많은 15차례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 15차례가 김경수 의원과 드루킹이 직접 만난 그 횟수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이제 드루킹의 대리인들이라든지 경공모 관계자들과 그 김경수 전 의원이 만난 것을 다 포함하는 횟수인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에 15차례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것이 또 만나서 또 어떤 얘기들이 논의가 됐는지를 문서로 정리를 해서 USB에 담아놨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걸 자기들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이것이 만약에 이제 특검 수사가 되면 이게 제출이 아마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네. 언론에까지 자기들이 이제 선전을 했으니까. 네. 그러면 이제 이 특검 수사에서는 지금 경찰에서 얘기하는 거, 김경수 전 의원이 그 언론의 상대로 지금 본인이 해명했던 거, 이것을 만약에 다 뒤집는 또 새로운 또 내용이 뭐가 또 나오지 않는가라는 이런 또 의구심이 지금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일단 검찰과 경찰은 아직 이 USB를 확보하지는 못한 상태죠. 그리고 실제로 또 문건이 김경수 전 의원한테 전달되지는 않았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일단 드루킹 씨 측의 이제 주장인 것이고요. 김경수 전 의원 측과 만났던 내용,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이런 것들을 기록한 문건이 USB에 담겨 있다라는 얘기는 진술만 있는 상황이죠. 이쪽에서 나온 얘기인 것이고 이 15차례 부분도 약간 언론 보도에 보면 좀 이렇게 다르게 보도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3명이서 같이 가서 만났으면 한 차례 만난 게 아니고 각각 따로따로 계산해서 3차례 만난 것으로 이렇게 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15차례라는 그 숫자의 정확한 어떤 실체가 무엇인지도 조금 더 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6번째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7번째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 저희가 6위로 꼽은 소식입니다. 확인해 보시죠. 너무 열심히 해주고 있는 모습에 너무 고마웠고 저보다 더 뛰어난 장거리 선수가 돼줬으면 좋겠어요. 상을 받게 될 줄 몰랐을 거 아주 주변 모두인데. 오늘 인터넷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는 스포츠 선수들의 이름이 뜨겁게 오르내렸습니다. 빙상 밖에서 그리고 그라운드 밖에서 스포츠 스타들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먼저 김태현 변호사님. 예. 스포츠계가 그야말로 좀 순환을 맡고 있어요. 실시간 검색어에 이름을 올렸던 이승훈 국가대표 선수 왜 이름이 올랐고 뭐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겁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팀추월 때부터 좀 그래가지고 빙상경기에 이제 감사를 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얘기가 나온 건데 2016년 얘기라고 하죠. 네덜란드입니다. 전주훈련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승훈 선수가 후배 선수한테 후배 선수가 밥을 먹다가 밥풀이 좀 튀었나 봐요. 뭐 하다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근데 이제 밥풀이 튀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웃으면서 그러니까 민망하잖아요. 좀 그게 웃으면서 그러니까 선배 죄송해요. 그랬더니 웃냐? 그러면서 이제 머리를 폭행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승훈 선수 측은 그냥 툭 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어쨌든 맞았던 저 후배 선수는 머리를 폭행을 당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 이게 이제 운동계 끊임없는 그 군기잡기 선후배간의 군기잡기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일환에서
이승훈 선수가 후배 선수들한테 이렇게 폭행하거나 갑질하거나 가혹행위를 한 것 아니냐? 라는 이제 의혹이 지금 생긴 거죠. 사실 이승훈 선수는 문체부 감사에서 훈계 차원의 행동이었을 뿐이다라고 또 해명을 했는데 글쎄요. 후배들의 목소리는 좀 다른 것 같죠? 그러니까 이승훈 선수는 그냥 어떤 좋은 의미에서 후배들한테 이렇게 훈계 차원에서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 당사자는 그 폭행 일시와 장소, 그 당시 상황 이런 것들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폭행뿐만이 아니고 이승훈 선수가 폭언도 했다. 이런 얘기를 이제 이 빙상연맹에 대한 문체부와 대한체육회 합동감사에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식이든 좀 조치가 아마 뒤따르지 않을까 좀 예상이 그러니까 되고요. 밥풀 튀었다고 머리 뒤통수를 세게 내리친 거 이외에도 훈련소에서 여러 차례 뭐 가혹행위가 있었다라는 증언들이 지금 나온 상태여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군요. 2006년도 말고도 2013년 독일 남아 전지훈련 같은데 당시에도 한 선수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물구나무 서기를 시켜서 모욕을 줬다는 것도 이제 제보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런 이제 왕왕이라는 폭행은 그야말로 피해자 시각에서 봐야 됩니다. 본인은 장난이나 훈계 차원이라고 얘기해도 받아내는 사람이 그게 아니면 폭행은 폭행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승훈 선수 지난번에 같이 그 올림픽에서 정재훈 선수가 이렇게 앉아서 무릎을 기댈 때 안아주는 모습 보고 저도 정말 뭉클했잖아요. 뭉클하고 환호했는데 이렇게 그 후배들한테 정말 밥풀 튀는 건 실수죠. 그 실수는 훈계한 차원이 아닌데 저렇게 폭행을 했다면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어디까지 좀 허용을 하고 이해를 해야 될지요. 어쨌든 방금 말씀해 주신 폭행 사건은 피해자 입장에서 기준으로 봐야 한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저 다른 이야기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빙상장뿐만 아니라요. 야구장에서도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야구장 밖에서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군요. 오늘 넥센 히어로즈의 경기 4시간을 앞두고 주전 선수 2명이 엔트리에서 제외가 됐어요. 이유가 뭐였죠? 그러니까 저기 오늘 오전부터 사실은 좀 돌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시끄러웠죠. 네, 시끄러웠는데 어제 이제 인천에서 SK 와이번스하고 넥센 히어로즈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넥센 히어로즈가 원정팀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인천에 이제 호텔에서 숙박을 하거든요. 근데 저 경기 끝나고 숙소를 나와가지고 여성 야구 팬들하고 술자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만취 피해자들 성폭행을 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성폭행, 강간죄라고 합니다. 그것처럼 뭐 폭행을 하거나 협박을 하거나 이렇게 한 건 아니고 만취해 있는 여성을 갖다가 성관계를 강제로 가졌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법조는 준강간이라고 합니다. 한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간음한 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준강간 혐의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 여성이 그렇게 이제 당했다고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해서 수사기관 112에 신고를 하고 일단 병원까지 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알려지고 뭐 그러니까 넥센 히어로즈에서 굉장히 주전 선수입니다. 그 두 선수는요. 일단 오늘 1군 엔트리에서 제외를 한 거죠. 자, 일단은 인터넷상에서는 이 두 선수의 이름과 사진이 계속 공개가 되고 있지만 저희 채널 A에서는요. 지금 일방적인 주장 단계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아직 피고소인 조사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그 이름과 얼굴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명확한 혐의 사실이 드러났을 때 저희도 그 이름을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8번째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8번째 소식은 이분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국 요리계의 데모라고 할 수 있는 하숙정 수도요리학원 이사장이 어제 새벽 별세했습니다. 하숙정 이사장은 그동안 생활 수준이 높은 나라일수록 음식에 관심이 많아 한국을 널리 알리는데 그리고 이 요리로 큰 몫을 한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자부심으로 한식 연구를 위해서 그 누구보다 큰 노력을 해왔던 인물인데요. 우리나라 1호 조리사 양성기관인 수도요리학원부터 어머니의 뜻을 이어받은 딸 이종임 원장의 오늘의 요리 프로그램까지 셰프 신드롬 먹방의 원조 그 이야기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소중석 국장님. 일단은 하숙정 이사장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 해방 이후에 한식 요리계에 기틀을 세운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될 정도의
큰 업적을 남겼죠. 그렇죠. 이 집안 자체가 이른바 요리 명가 집안이죠. 네. 언니인 하혜정 요리연구가는 궁중 요리의 1인자였고 네. 세 자매가 다 요리 전문가였군요. 그렇죠. 요리로서는 아주 이름이 높은 하선정 요리연구가다 저는 제일 낯이 익은 게 저분인데. 네, 이름도 하선정 요리학원. 육젓으로 굉장히 이름이 유명하잖아요. 아예 상표 자체로. 그렇습니다. 요리 사업을 해서 발명을 했던 분이고, 이번에 이제 수도 요리학원 이사장 하숙정 이사장은 요리 교육으로 이제 널리 알려진 분이고, 따님인 이종임 수도 요리학원 원장은 1981년에 공중파 TV에서 오늘의 요리를 진행하면서도 널리 알려졌던 그런 분이죠. 또 어린 시절 아침 시간에 TV 틀면 항상 나왔었죠. 저분이 나와서 오늘의 요리입니다 해서 맛깔난 요리를 항상 해주던 모습이 눈에 선한데요. 하숙정 이사장 하면 대표적으로 떠올리는 게 수도 요리학원이에요. 서울 시내 지나가다 보면 건물 위에 딱 간판이 항상 보였었는데, 사실은 언니인 하선정 씨가 먼저 이 요리학원을 만들었다면서요. 이름도 약간 비슷해요. 그렇죠. 수도 요리학원이 아니고 수도 가정 요리학원이라고 언니가 먼저 만들었었군요. 그렇습니다. 언니가 먼저 요리학원을 만들었고 동생을 학원을 물려주고 본인이 이제 다른 요리학원을 만들어서 하다가 나중에 요리 사업으로 아예 요리 주방기기 이런 식으로 아예 식품 사업 쪽으로 가버렸고, 지금 돌아가신 하숙정 이사장은 교육에 그냥 계속 일로 매진하신 분인데요. 저도 오늘 아침에 기사를 보고 정말 제가 아기 기자 시절에 32년 전에 생활부 기자를 할 때 저 곳으로 취재를 나갔던 기억이 나요. 수도 요리 학원에 가서요? 수도 요리 학원에 와서 했던 기억이 나는데, 종로인가 어떤 그 기차를 타고 가서 그분 만났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도 어떤 요리 명가로서의 자부심, 또 요리로 우리나라를 좀 품격을 높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정말 요리로 한 길로 해오셨던 분인데, 오늘 안타깝게 타계하셔서 또 이영희 한복연구가에서 또 한 해 우리 요리의 1세대가 또 가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 두 자매가요, 이 수도 요리학원 그리고 수도 가정 요리학원, 이 학원을 운영하게 되면서 또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추진하던 혼분식 장려 운동을 참여해서 굉장히 역할을, 혼분식 장려 운동,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저도 경험했던 그 운동이거든요. 보리쌀 흰밥에 섞어 먹는 그 운동이었잖아요. 되게 아마 한 40대 중반 이상 아마 되는 시청자분들께는 다 기억하실 거고, 아마 직접 경험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이제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한국전쟁 이후에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가 어려운 상황이 있으니까 그 당시 미국에서 밀가루, 원조 이런 걸 많이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서양의 빵이라는 것이 하나의 선진화된 그런 문화로 이제 자리 잡게 되면서 밀가루 음식 이 부분이 많이 이제 좀 권장이 된 그런 측면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밀 소비를 좀 권장하고 쌀 소비를 조금 줄이는 그런 부분이 또 하나는 또 이 쌀 자체가 이 생산할 수 있는 쌀이 굉장히 적었던 거예요. 그렇죠. 귀했죠. 흰 쌀이. 그렇습니다. 1971년에 이른바 통일벼가 도입돼서 굉장히 많이 다량 생산을 하기 전에는 쌀 자체가 귀했기 때문에 그때는 보리밥 자체를 좀 많이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두 부분이 좀 어우러져서 저런 혼분식 장려 운동이 활성화됐었죠. 여러분들 육개장이나 설렁탕 식당에서 사 드시면 밥을 말려고 하는데 그 안에 소면이 이미 들어있는 거 보셨죠? 저는 그게 왜 그런가 했는데, 바로 이때 혼분식 장려 운동 때 밀가루 소비를 장려하기 위해서 이 하숙정 이사장이 면을 즐겨 넣어서 요리를 하게 되면서부터 설렁탕과 육개장에 소면이 들어갔다. 그 사실을 요번에 저도 취재를 하면서 알게 됐었죠. 재밌는 이야기였던 것 같은데요. 이때 좀 혼분식 장려 운동이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지만 이 한식을 조금 낮춰보는 그런 부정적인 시각도 만들어주는 그런 편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시절에 생각이 나는데, 이렇게 아침에 점심 때 도시락을 뚜껑을 열면 조사를 하는데, 선생님이 조사했어요. 보리 섞였나 안 섞였나. 저는 이제 얼른 미리 알면은 엄마가 이게 보리쌀을 안 섞을 때는 얼른 다른 아이들 도시락에서 이제 보리쌀을 갖다가 앞에 덮었는데,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사실 손바닥을 맞기까지 했거든요. 사실 내 잘못도 아닌데 그 보리쌀을 안 섞었다고 해서 손바닥을 맞기까지 했는데, 그런 걸로 보면은 격세자감이 느껴지죠. 지금은 오히려 쌀 소비가 줄어서 쌀 소비를 하기 위해서 막걸리를 만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 걸로 보여서 정말 이 시대가 또 이렇게 아까 말한 대로 70년대 이런 시대도 있었다는 걸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자, 하숙정 이사장 그리고 하선정 선생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이때부터 이 하선정 선생이 굉장히 유명했어요. 근데
빵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제빵기, 그러니까 제빵용 오븐까지 직접 개발하고 만들었던 사람이라면서요? 이 하선정 선생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한 대로 오늘 돌아가신 하숙정 선생님께서는 요리 연구로 요리 연구와 보급에 하신 반면에 언니 하선정은 많이 아시겠지만은 요리 학원보다 요리 연구 쪽으로 매진을 해서 후배 전문가를 키우고 그다음에 요리 액체 육젓 많이 지금 얘기 나오죠. 액체 육젓도 개발해서 하고 그래서 지금은 하선정 식품상사 그걸 만들어서 요리 식품 사업으로 아주 대성공을 하셨죠. 최근에 백종원 씨라든가 이런 분들 나오는 거 1세대라고 볼 수 있겠죠. 저 라디오에서 이 광고 아직도 머릿속에 기억납니다. 하선정 따다다다 이러면서 이 광고 멜로디도 아직 귀에 선한데 자, 그런데 하숙정 이사장 오로지 요리 학원을 중심으로 교육자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딸에게도 그대로 또 전수를 했는데 바로 이분입니다. TV 아침에 틀면 나왔던 오늘의 요리를 진행했던 이종임 선생이죠. 이분이 딸이셨군요. 그렇습니다. 왜 성이 다르냐? 아빠 성을 다져 다르다. 당연한 거죠. 네. 그래서 이종임 씨가 아시다시피지만 지금 따님이시고요. 지금은 사실 스타 셰프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이들의 장래 희망 조사를 하면은 셰프가 빠지지 않을 정도로 나올 정도로 셰프가 사실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는데 사실 1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70년대, 80년대부터 사실 오늘의 요리를 TV를 통해서 알려주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을 교육하고 또 요리 수준을 올리는 데 많은 공헌을 했습니다. 네. 이 딸에게 또 요리를 전수하면서 굉장히 또 엄격하게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하숙정 이사장이 이 딸인 이종임, 지금 현 수도 요리학원 원장이지요. 오늘의 요리를 진행했던 이종임 씨에게 아주 혹독하게 그리고 엄하게 요리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아까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요즘요 TV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셰프들에 대한 인기가 굉장하죠. 거의 연예인 못지않은 스타로 발돋움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오늘 새벽에 타계한 하숙정 선생이 아닐까, 이사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1세대라고 하면은 이제 딸 이종임 씨가 요리 연구가고요. 하숙정 선생은 거의 조상에 가까운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세대가 바로 이혜정 씨 요리 연구가 TV에 또 많이 나오시는 분이죠. 그다음에 이정섭 씨 배우이자 요리 연구가. 그리고 바로 이제 3세대가 요즘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최현석 셰프, 백종원 씨 이런 분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하숙정 선생의 별세 소식을 다루면서 이 셰프들의 이야기까지 저희가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번 순위를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또 다음 9번째 소식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연예계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만나보시죠. 사람들은 누구나 실수를 해. 하지만 죄를 지었으면 속죄해야 되는 거야. 속죄 알아? 나 사람 하나 더 죽이려고 그런다. 너무 많이 변했어요. 왜 이렇게 변했대? 너무 변했어. 변했어. 근데 문화장이 그게 뭐야? 너나 잘하세요. 자, 방금 보신 영화 친절한 금자씨에서 이 너나 잘하세요라는 이 대사로 유행어를 남긴 배우 이영애 씨가 13년 만에 다시 스크린에 복귀를 합니다. 강일호 팀장님, 13년 만이면 굉장히 오랜만이에요. 이영애 씨 한류 열풍의 선두주자였었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13년 만에 이제 복귀를 하게 되는군요, 결국. 네, 대장금, 2004년에 대장금에 출연했고 이 작품이 워낙 대작이었고요.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던 작품인데 그리고 그 이듬해 2005년에 친절한 금자씨, 조금 전에 보신 그렇죠. 이렇게 두 작품을 연달아 한 이후에 그 사이에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이영애 씨가. 그러니까 물론 한 5, 6년 정도 이렇게 공백을 갖고 새 작품을 준비하던 와중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니까 조금 공백 기간이 길었고요. 도중에 출연하려고 몇 번 이렇게 시도가 있었는데 결국엔 작년에 이제 신사임당이라는 빛과 일기 신사임당이라는 그 드라마. 사실 이 작품도 예상했던 만큼 이영애 씨의 어떤 위상에 비하면 크게 히트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드의 어떤 영향을 많이 받아서 중국에 이렇게 좀 수출되고 이렇게 돼야 하는데 조금 아쉬웠고
그리고 이제 올해 영화 친절한 근자시 이후에 13년 만입니다. 또 나를 찾아줘라는 작품으로 이제 스크린에 도전하게 됩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대장금도 2004년에 하고 나서 지난해 드라마 복귀를 했으니까 13년 만에 드라마 복귀였고요. 또 2005년에 영화 마지막으로 하고 올해 또 영화에 복귀를 하는 거니까 드라마와 영화 모두 13년 만에 복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13년 동안 이영애 씨 도대체 뭘 했을까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결혼하고 아이 낳고 육아에 전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아이 교육에 열성적이었던 것 같아요. 맹모 삼천지교를 직접 몸소 실천했다라는 얘기까지 있군요. 아이들 교육에 굉장히 열성이었군요.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결혼한 직후에는 한남동에 살았습니다. 신혼생활을. 그리고 이제 아이를 가진 다음에 그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도록 유명하죠. 양평에 문호리댁이라는 별칭이 붙었는데 거기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이들이 올해 이제 쌍둥이 아들이 그 초등학교 들어갔습니다. 3월에. 그래서 아이 교육 문제를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원래 살던 한남동 이태원 그 빌라죠. 거기로 다시 이사를 와서 역시 맹모 삼천지교라는 얘기가 아이들을 위해서 전원으로 갔다가 다시 아이들을 학교 위해서 때문에 다시 또 서울로 올라오고 복귀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문호리 집은 그대로 놔두고요. 세컨하우스로 왔다 갔다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자, 이영애 씨 하면 단아하고 이 우아한 매력을 뿜어내는 게 정말 매력이죠. 그래서 한복이 또 잘 어울리는 연예인 가운데 한 명입니다. 얼마 전에 또 세상을 뜬 한복 전문가 이영희 씨가 죄송합니다. 이영희 선생이 한복을 가장 잘 입히고 싶은 연예인으로 이영애 씨를 꼽았었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영희 씨가 뭔들 안 어울리겠습니다만 지금 화면에도 나오듯이 정말 한복 맥시가 참 아름답다. 지금 얼굴이 하얗고 선이 가냘퍼서 한복이 우아한 선을 표현하는데 굉장히 잘 어울리는 전 배우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드라마 선택도 대장금이나 신사임당이나 이렇게 한복을 주로 많이 입는 그런 곳에서 주연 배우로 잘 어울렸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한복 대가인 이영희 선생도 연예인들에게 이렇게 한복 입히는 일을 잘 안 하기로 유명했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영애 씨에게만큼은 한복을 입히고 싶어하고 어울린다라고 생각을 했다면서요. 네, 몇 명 연예인들이 이제 이영희 선생의 한복을 입었지만 고 이영희 선생이 가장 맵시 입고 잘 어울리는 이영애 씨라고 얘기할 만큼 본인이 이영애 씨를 직접 하고 싶어 했고요. 98년에 금강산 문이 열렸습니다. 그래 그 이듬해인 99년에 이제 금강산에서 저도 금강산에는 취재차 한번 가봤지만 완전 절경입니다. 거기에서 바로 한복을 입고 그러니까 북한과 우리 한민족의 동질성과 또 그동안 오랫동안 단절된 이질성을 동시에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한복 패션 화보 촬영을 거기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영애 씨에 대해서 완전 매료됐다고 직접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저는요, 사실 이영애 씨가 드라마와 영화를 13년 동안 이렇게 중단했었다는 거를 이번에 알았던 게 계속 이영애 씨를 본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많이 본 것 같은가 했더니 언론에 기부천사로 꾸준히 계속 언급이 되고 등장을 했었더군요. 네, 스타 연예인들이 되게 이제 기부를 하게 되면 자기 만족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도 인터뷰를 해보면 기부는 하면 할수록 더 하고 싶어지고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지기 좋다. 근데 이영애 씨는 단지 보여주는 차원이 아니고 정말 꾸준히 작년 한 해만 6,500만 원을 기부할 만큼 액수도 물론 액수가 다는 아니지만 그만큼 기부에는 정말 자발적으로 그야말로 기부 천사라고 할 수 있을 주인공이. 네. 그러니까 평소에 방송, 영화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저렇게 꾸준히 좋은 일을 해왔기 때문에 복귀할 때도 사람들이 항상 반갑고 기다려지고 그리고 또 더 박수를 쳐주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9번째 연예계 소식을 저희가 잠깐 살펴봤고요. 이제 10번째 소식 뉴스탑10의 영상 10위 소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자, 뉴스탑10 오늘 준비한 10가지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또 10가지 소식 엄선해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